명성이라는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선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조 배터리부터 무선 풍기 이런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가전제품의 특성상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짧고 기술 수명 주기도 짧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혁신, 기술에 대한 개발 빈도가 굉장히 많고 또 타이트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물산업과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하는 기술 기획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신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제품 개발, 신서비스나 신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 주제는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 기획으로 제가 잡았고요. 목차는 기술과 사업화, R&D와 기술 사업화 전략, 기술 로드맵의 이해 순으로 되었습니다. 앞에 그림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죠? 책자에 있는데 저 마스크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1965년에 이정문 화백님의 상상이란 그림입니다. 65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보시면 전기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형 TV 전화기, 태양열 집도 있고 뭐 로봇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게 65년도에 서기 2000년대가 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라는 그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6년, 한 5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는 이런 기술들이 거의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도로가에서 전기 자동차도 쉽게 볼 수 있고요. 집에 로봇 청소기도 한두 대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교육으로 집에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태양열 집도 많이 볼 수 있고 특히나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데요. 또 메가 트렌드의 관점에서 기술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과거에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첨단 기술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단순하게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고 기술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기술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주도하고 기술로서 세계 패권을 장악합니다. 따라서 기술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편리하게 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가져다주고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세계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경제적인 패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도입부에서 저도 기술 사업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술 사업화는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랍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김성민님의 정의를 보면 연구로부터 창출된 지식을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로 변환시키고 이들을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술을 시장에 끌어내는 것, 기술을 시장에 끌어내서 돈을 만드는 것,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이것을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데요. 기술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전제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진입 장벽을 강화시키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로서 지금 프리미엄 DRAM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이유는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벤츠나 BMW나 도요타나 포드 같은 그런 유망한 회사들이 그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진출하지 못했던 저가 전기 자동차 시장, 고용량 배터리 관련 기술을 통해서 지금 전기 자동차 시장을 테슬라가 이끌고 가고 있죠. 내연기관의 종말을 테슬라가 다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술을 사업함에 있어서 저는 이 공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품의 원가보다 제품의 가격이 높아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되고요.
제품의 가격보다 제품의 가치가 높아야 고객이 그 제품을 구매하고 또 고객이 만족하게 됩니다. 이는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으로 나누어지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R&D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있지만 우리가 기술 혁신을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의 단계로 볼 때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로축은 기술 혁신의 빈도를 나타내고요.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기술 혁신의 초기에는 대부분 제품 혁신에 굉장히 많은 빈도가 일어납니다.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품 혁신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 혁신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그리고 품질을 균일하거나 품질을 확보하는 데 많은 혁신이 일어납니다. 기술을 사업하는데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화를 한다고 하면 이 제품 혁신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양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좋은 제품이 많이 나타나지만 양산이 안 돼서 품질이 균일화가 안 되거나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실제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과정들을 저희도 많이 겪었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저도 보아왔습니다. 다음은 기술과 시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업화에 접근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푸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업화를 진행하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기초과학을 수행합니다. 1단계에서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하고 이 연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와 개발이 진행됩니다. 먼저 연구하고 설계와 개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제조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통상적으로 많이 수행했던 방식을 우리가 테크놀로지 푸시라고 하고요. 사업화에 대한 시작, 사업화에 대한 동인을 우리가 기초과학의 수행에 두고 기술 사업화를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켓풀인데요. 먼저 시장의 수요를 인지합니다. 시장의 수요를 인지하고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개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개발된 제품을 제조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것, 이걸 마켓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초 연구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는 주장인데요. 보통 마켓풀은 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성장 산업이나 매출 확대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근거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풀과 테크놀로지 푸시는 뭐가 옳다, 그러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사실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한 환경에 따라서 마켓풀이 중요할 때도 있고 마켓풀이 맞을 때도 있고 테크놀로지 푸시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기술 주도형 산업, 신기술 개발과 연구가 신제품을 주도할 때 급진적인 혁신을 할 때 테크놀로지 푸시를 많이 주장을 하고요. 시장의 수요 예측이 신제품을 주도할 때 점진적인 혁신을 할 때 시장 수요형, 그러니까 마켓풀을 많이 주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내가 앞으로 사업화하려고 하고 있는 제품이 기술이 먼저라면 새로운 시장 개발에, 기술이 먼저라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고요. 시장이 먼저라면 시장에 뛰어들어서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는 데 힘써야 합니다. 보통 사례를 보면 우리가 카메라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테크놀로지 푸시 방식입니다. 먼저 기술이 개발됐고 그 기술을 시장에 밀었고요. 똑같은 카메라지만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는 마켓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달렸으면 좋겠다는 고객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달고 출시한 것이고요. 처음에는 아이폰의 사례도 저희가 대표적인 테크놀로지 푸시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먼저 기술 개발을 하고 시장에 출시했다라는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제품이 고도화되면서 시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조금 애매합니다. 저도 사실 하나의 제품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마켓풀인가 테크놀로지 푸시인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소비자의 니즈를 잘 인지하고 제품에 적용해서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 성공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를 잘 반영한 것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굉장히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상호작용가설이라고 커플링 모델이 많이 주장이 되고요. 이런 기술 주도와 수요 결인 간의 상호 피드백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시장에 필요한 니즈가 있고 따라서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있다. 그럴 때 굉장히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시장에 어떤 니즈가 있고 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 이것들이 결합돼서 상호 피드백 작용을 하고 시장까지 이렇게 판매가 되는 기술 사업화가 되는 이런 과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실제로 스타트업들이나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호 커플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개발자도 시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음은 기술 선도 전략과 기술 추종 전략입니다.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퍼스트 무버냐, 패스트 팔로워냐. 먼저 기술을 가지고 남이 가지 않은 시장에 첫 발을 먼저 내딛느냐, 아니면 남들이 이미 개척해놓은 시장에 내가 2인자 전략 따라가서 내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느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저희는 가전제품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신제품이 나오거나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제품, 처음 나오는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시장을 과연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우리가 조금 더 개량해서 가져갔을 때 더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저희 중소기업들은 이쪽 전략을 많이 따라갑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장 기술 선도 전략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고 이 제품을 세상에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 추종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나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주로 원가 우위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으로 많이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같은 성능, 같은 기능을 가졌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아니면 뭔가 새로운, 뭔가 기존의 앞선 선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차별화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많이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신제품을 개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언제쯤 내가 출시하는 게 좋은가를 타이밍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완벽성과 시장 출시 타이밍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저는 자주 하는데요. 가전제품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연구개발자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도 만들기 전에 목표로 해놓은 스펙이 있고 그 스펙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계획한 것보다는 그 스펙이 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대표님하고 살짝 마찰이 일어납니다. 대표님은 이 정도면 됐으니까 시장에 빨리 출시해라. 시장에 빨리 출시해야지 시장에서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더 늦으면 마케팅 비용이나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이 2배가 더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대표님 말씀이 더 맞을 때가 많았어요. 타이밍을 더 잘 잡아서 제품을 출시할 때가 마케팅 비용도 훨씬 절감하고 또 고객들의 어떤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갈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윌리엄 밀러라는 교수님도 스탠포드대 교수님인데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른 추종자 전략,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빠르게 따라가는 기업이 이런 전략을 쓰는 기업에게는 제품 출시하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 출시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기술과 사업화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다음은 R&D와 기술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좀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R&D는 잘 아실 겁니다. R&D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건데 큰 어떤 넓은 광의의 의미로 보면 지식의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가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구 성과를 기초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R&D로 정의하면 좀 더 포인트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R&D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연구는 우리가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 계획 없이
어떤 과학적인 현상 그리고 근본적인 논리를 얻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고요. 응용 연구는 그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어떤 특정 실전 목표나 목적을 중심으로 조금 한 단계 나아가서 연구하게 됩니다. 개발 연구는 신소재, 신제품, 신공정, 신서비스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발 연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 연구는 대부분 학교나 기초 연구 기관에서 많이 수행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R&D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R&D가 현재 학문적으로는 지금 5세대 R&D까지 왔다라고 하거든요. 1세대 R&D는 말 그대로 지금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개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개발을 해서 뭐 잘 만들어져서 팔리면 파는 거고 아니면 그냥 사냥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1세대 R&D가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낭비되고 R&D 자원이 많이 낭비되다 보니까 2세대 R&D로 넘어갑니다. 2세대 R&D는 조금 더 사업 전략, 조금 더 전략적으로 프로세스를 짜고 좀 더 효율적으로 R&D를 하는 것. 이것이 2세대 R&D고요. 3세대 R&D는 어떤 경영 전략이 있고 그 경영 전략 안에 기술 개발 전략이 있고 기술 혁신 전략이 있고 그 어떤 사업 구간 프로젝트가 연계가 돼서 실제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자. 그리고 회사의 어떤 비전과 목적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자는 게 3세대 R&D입니다. 그리고 4세대 R&D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R&BD입니다. 4세대 R&D가 R&BD가 되고요. 이 R&BD는 말 그대로 고객과의 통합 및 동반적인 학습 시도다. 결론적으로 지배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R&D 개념을 어떤 기술과 마케팅의 연계로 인해서 R&D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고요. 5세대 R&D는 어떤 경쟁자, 공급자, 고객, 유통을 포함한 어떤 산업 구조적인 것들의 전반적인 혁신 시스템의 일부로서 R&D를 인식하고 또 타산업, 이종산업 간의 어떤 지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흐름과 학습을 본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방형 혁신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4세대 R&D와 5세대 R&D가 최근에는 혼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세대 R&D의 관점에서 우리 R&BD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업 기획을 하느냐, 기술 개발 기획을 하느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R&D와 R&BD의 차이점은 간단하게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이디어, 개념 수립, 전략 수립, 개발 수행, 시제품 생산, 양산까지의 범위를 R&D라고 봤다면 R&BD의 관점은 마케팅과 판매, 그리고 향후 서비스까지 다 포함한 개념을 R&BD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BD를 기획할 때 먼저 고객의 잠재적 수요를 발굴해야 됩니다. 고객의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R&D 과제를 선정하고요.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뒤에 단계별 연구 방향 설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객의 잠재적 수요 발굴이 굉장히 기초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R&BD를 최근에 정부 지원 과제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래서 사업화를 통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R&BD의 전략적인 영역은 예전에 R&D라면 여기 기술 파트만 잘하면 됐습니다. 개발만 잘하면 됐지만 R&BD로 넘어가면서 어떤 경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경영 전략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R&BD의 전략을 짜야 되고요. 이런 R&BD의 어떤 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사업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기술 동향이나 어떤 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을 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대상 기술에 대한 이해와 판단 그리고 기술 구성도를 작성하고 기술 구성도 항목에 대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술 중에서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핵심 기술은 기술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한꺼번에 섭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한다면 모터, 요즘엔 IoT, 사출, 어떤 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 중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외부로부터 사와야 될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술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기술을 극복할 것인가? 기술 획득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이전받을 것인가? 외부로부터 사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술 전략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런 경영 전략이나 기술 동향 조사나 산업 분석이나 기술 체계 분석, 수요 예측, 경쟁 기업 분석, 시장 전망, 내부 역량 분석 이렇게 다양한 조사 분석들이 진행이 되어야 R&D 기획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미래 수요를 탐색해서 R&D 대상 후보 기술을 발굴하고 또 산업 및 시장 분석을 통해서 후보 기술을 정리하고 R&D 과제 도출을 통해서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기획을 통해서 어떤 기술 확보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R&D 기획으로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업에서 이런 거 다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물건 만들어서 팔기도 바쁘고 막 당장 마케팅 하기도 바쁘고 영업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거 다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대표님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향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지만 어떤 지원 사업의 연계라든지 많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 수요를 탐색하기 위해서 트렌드 분석 그리고 핵심 이슈 발굴, 니즈 발굴, 기술 대안 도출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정치 환경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까지 외부 환경의 트렌드를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의 파악을 통해서 우리의 회사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우리 회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들을 도출해야 되고요. 특히나 산업 및 시장 분석에 있어서 저는 특허에 대한 분석이나 논문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미 Y선 기술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이미 이 기술은 사장되고 있는데 기술이 세택인데 나 혼자 좋아가지고 막 더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다 하고 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허 조사를 통해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어떤 기술 수명 주기도 판단을 하고요. 혹시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더 저렴하게 대체할 수가 있다. 아니면 Y선 기술이 있는가. Y선 기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예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자동차가 나와서 내연기관을 대체하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더 좋은 엔진을 만들어 보겠다. 이건 Y선 기술에 잡아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수명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하고요. 최근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이런 텍스트 마이닝 분석도 많이 합니다. 고객의 수요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니즈도 데이터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시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술 기획을 할 때 크게 보면 외부 환경 분석과 산업 구조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패스트 분석이나 5포스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에 대한 위험이나 기회적인 요인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5포스 분석은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그리고 공급사와 구매자의 교섭력 그리고 신생 기업이나 대체적 위협들을 반드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기술의 어떤 가치나 희소성이나 모방의 관점에서 경쟁력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이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불이호 모델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희소한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 보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내 기술이 최고다라고 대부분 자부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개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실제로 체크해보니까 가치도 없고 희소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산업에서 불리하고요. 가치만 있다. 그리고 희소하지도 않고 모방도 쉽다라고 했을 때는 남들과 동등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고 희소하다. 가치가 있고 희소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치가 있고 희소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치가 있고 희소한데 모방도 어렵다. 남들이 따라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실현할 조직도 갖추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내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기술,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기술 로드맵의 이해인데요. 이러한 기술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저도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한 번씩 짜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짜여진 로드맵을 보기도 합니다. TRM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 로드맵.
먼저 로드맵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 경로라고 표현됩니다. 이런 이정표를 표시한 약도기 때문에 최근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복잡한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역까지 가는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 로드맵이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사업화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기술 로드맵입니다. 기술 로드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 예측의 일부로 포함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에서는 기획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술 예측의 결과를 토대로 그 활동들이 어떤 기술을 언제 획득하느냐, 언제 내가 이걸 개발하느냐, 출시하느냐에 대한 어떤 순서나 시점을 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미래 기술 진화나 기술 확보, 활용 등에 대한 전망, 계획, 의지 등을 문서화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술 확보하고 개발하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술 로드맵입니다. 기술 로드맵은 우리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한 장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가시화된다고 해서 좀 도표나 이미지화 같은 걸로 굉장히 보기 쉽게 표현이 되는 것을 정석으로 하고요. 그래서 비주얼 싱킹 개념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기술 로드맵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 로드맵이 어디에 활용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기업의 어떤 미래 핵심 정보를 구조하고 가시화시킨다. 좀 모호한데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데 이걸 좀 끄집어내서 가시화시켜준다. 그리고 그 가시화되는 부분들을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개발해야 될 기술을 파악하는 데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기술 로드매핑은 어떤 이해, 설득, 동기화의 관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학문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기술 로드맵을 만들면서 굉장히 내부에 대한 자원도 정립해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정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술 개발에 대한 과제를 기획한다든지 R&D를 기획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 로드맵이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은 수많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까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해보고 샘플도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사업화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장이 되고 결론적으로 소수의 아이디어만 사업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기술 로드맵은 2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단계는 아이디어만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모호하고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기술 로드맵을 잘 세워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도를 잘 만들어야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잘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기술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은 기술 로드맵을 지금 데일리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인터넷 검사를 해보니까 기업 기술 로드맵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기업의 미래 방향, 전략, 기술 개발 역량 이런 것들 진짜 기업의 핵심되는 부분들이 로드맵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대비로 많이 비밀리 많이 표현이 되고요. 근데 제품 로드맵이라고 해서 기술이 빠진 어떤 제품에 대한 이런 단계 개발 어떤 이런 로드맵은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기술 로드맵인데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로드맵도 있습니다. 로드맵의 구조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다층 기술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시간 개념 여기 요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세로축이 계층입니다. 시간 개념과 계층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 진화에 따른 예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주석이 포함되면 이건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드맵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로드맵을 어떻게 그리든 어떤 방향으로 표현하든 간에 요 네 가지의 어떤 구조만 갖추면 모든 것이 다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장의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시장은 제가 로드맵을 만들어 보니까 시장은 외부 환경입니다. 외부 경쟁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뭐 사회, 기술, 환경적, 정치적인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이 외부의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고요. 제품은 이 위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이 어떤 제품이 나와야 시장에서 판매가 될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변화를 제품의 변화와 맞물려서 이렇게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나타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개발되는 제품은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야 될까를 나타내줍니다. 따라서 시장과 제품과 기술이 연계돼서 향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나타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로드맵은 여러 가지 분류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어떤 기술 로드맵의 주체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대표적인 학자로 카펠이 있는데 카펠의 분류를 가져와 보면 첫 번째는 과학기술 로드맵입니다. 과학기술 로드맵은 국가 수준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인데요. 산업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예측과 추세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산업 로드맵은 산업 간 어떤 수준에서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사이트에 들어가면 산업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만듭니다. 기업에서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제품 기술 로드맵이고요. 기업 수준 또는 제품이나 프로젝트 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 및 시장의 추세와 자사의 기술 기획 및 제품 개발을 계획을 연결하여 만드는 것. 이거 제품 기술 로드맵이고요. 그리고 제품 로드맵은 기업이 제품과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서 로드맵으로 향후 출시될 제품이나 제품 개발 일정에 대해 소비자 및 공급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결과적으로 이 제품 로드맵은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 때가 많고요. 제품 기술 로드맵은 기업 내부적으로 연구개발, R&D를 기획하거나 미래의 어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보시는 것은 이 기술 로드맵의 사례인데요. 그냥 그림 형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은 나노 소자 기술 분야의 로드맵입니다. 200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기술 로드맵이고요. 이건 한국형 스마트 공장 기술 로드맵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기술들을 확보할 것이다. 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3D 프린터 3대 분야 핵심 기술 로드맵이라고 해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가 어떤 방향으로 3D 프린터의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앞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 발견을 했는데 모토로라의 기술 로드맵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982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어떻게 기술을 획득하고 발전해 나가겠다. 굉장히 오래된 로드맵인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제가 직접 회사에서 한번 만들어 본 기술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는 것은 애플의 이건 제품 로드맵입니다. 기술 로드맵이 아니라 제품 로드맵인데 언제 어떤 제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출시를 한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로드매핑이라고 합니다. 기술 로드매핑이라고 하는데 기술 로드매핑은 여기 보시면 거시환경, 경영환경, 기술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사업의 비전을 세우고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내부 환경과 내부 역량 그리고 연구개발 자원을 또 사업 전략에 녹여서 우리가 기술 제품 시장을 연계 분석하고 기술 기획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제로 로드맵을 실행하는 것까지를 로드매핑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기술 로드매핑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제로 기업의 전략을 짜게 됩니다. 실제로 만들어 보면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로드맵보다 로드매핑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기술의 비전과 전략이 명확해지고 기업의 외부 환경과 미래에 대한 정보가 수집이 되면서 더 외부 환경을 잘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기업의 외부 거시 환경과 사업 환경, 경쟁 환경, 그리고 내부 역량과 자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술 확보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수정 보완해야 되는 그런 로드매핑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수정 및 보완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에 대한 어떤 자원에 대한 정립, 또 기술 개발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다 못하고 있어요. 가끔씩 한 번씩 수립을 하지만. 그래서 저도 제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의 외부 환경, 외부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 보면 기술 로드맵 사이트가 있습니다. R&D 기획을 하거나 기술 기획을 할 때 여기 기술 로드맵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많이 확보하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어떤 각각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여기 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로드맵에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그리고 경쟁사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이게 산업기술 로드맵인데 국가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겠다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쉽게 또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키스티, 아까 전에 이동훈 지원장님께서 굉장히 키스티하고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최근 한 3, 4년간 수행했던 과제 목록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원 고효율 무선 고대기 기술 및 시장 분석, 그리고 공기청정기 기술 및 시장 분석, 살균 기술 시장 분석, 여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플라즈마 살균 특허 분석 및 기술 전문가 매칭, 탄소 발생기 특허 조사,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기술 조사 분석을 하고 시장 동향 분석을 하고 전문가를 매칭하고 R&D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런 R&D 기획을 통해서 정부 R&D 과제도 수행하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다 사업화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고데기는 여기 보시는 하이브리드 전원 무선 고효율 고데기 기술 및 시장 분석 과제를 통해서 개발하게 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작년에 출시됐습니다. 작년에 출시됐는데 지금 현재 약 한 10억 이상의 단일 매출 사업화가 진행돼서 매출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 제품은 이때 하이브리드 전원의 기술을 분석해서 저희가 고데기 무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선 고데기만큼의 그 성능을 다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디자인까지 입혀서 저희가 사업하는 사례고요. 여기 칫솔 살균기 같은 경우에 이 제품도 한 4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 과제 분석을 통해서 여기 보면 살균 기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이 나왔고요. 여기 공기청정 제습기도 와디즈 펀딩에서 펀딩으로만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는 여기 공기청정 서큘레이터를 여기 이제 공기청정기하고 이런 여기 슈퍼컴으로도 지금 유동 해석을 통해서 분석도 했거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공기청정기도 좀 사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 2년 사이에 다 일어났던 제품들이고요. 1, 2년 사이에 다 사업화가 된 제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저희가 제품 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여기 키스티 정보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클린디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신규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 브랜드는 어떤 거냐면 소비자의 구강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소비자의 구강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도록 구강용품을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전문의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칭이 되는 이런 로드맵도 다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이트를 작년 말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정기구독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키스티와 같이 연계해서 한 부분이 이런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전문의 매칭 그리고 어떤 제조기업도 매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덴탈케어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축적 모델 구축.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고도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한 매출액이 약 한 작년 말에 기준 한 7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한 2억 정도 지금 목표로 잡고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외부 환경을 파악해야 된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사업화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